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용 시장의 둔화를 선제적으로 막고자 함이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뭔가 대량 해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전체적인 문구 자체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 둔화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시장 둔화를 막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 이전에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시장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또는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조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지난 7월에 나왔던 고용지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7월에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이번에 내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시장이 좀 변동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었냐면 중립금리 논쟁이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내리는 것보다도 향후 얼마나 더 내릴 거냐에 대한 초점이 있었는데, 시장에선 조금 더 많이 내릴 거로 봤는데 연준에서는 내년 연말 기준으로 3.4% 정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이런 점들을 대부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들 가지고 일단은 시장에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시간을 두고는 이에 따른 어떤 해석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연준 의장한테도 경기 침체 안 온다라면 왜 안 오니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금리 이대로 내버려 두면 경기 침체가 실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주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는 물가 대비해서, 보통 우리 테일러 준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물가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계산식을 해서 도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물가 같은 경우는 한 2.7%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는 원래는 3% 중후반에 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5.5%라는 금리 자체가 굉장히 과잉 긴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미국 같은 경우가 1.5% 정도 원래 금리보다도 더 과잉 긴축을 했을 경우 시간을 두고 경기 침체를 유발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물가는 잡혔다라고 연준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과잉 긴축했던 만큼 지금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4%를 내년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금리를 낮춰주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5% 이상의 과잉 긴축이 아닌 걸로 가게 되면, 특히 연말까지는 1% 이상 금리를 인하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4.5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보면 3% 중후반이 원래 기준금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1.5%가 더 높진 않죠. 그렇게 되면 실제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에 있었던 긴축은 너무 과잉 긴축이었다. 그러나 이제 물가의 재발 가능성이 없으니 과잉 긴축을 완화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 내려두고 일각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연준에서도 그런 점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을 때 7월에 이렇게 지표가 안 좋았는데 늦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애둘러서 그 지표를 먼저 봤다면 내렸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 얘기에 타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7월에 안 좋았던 점도 반영을 해주고 또 이번에도 반영을 해서 0.5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봤더니 시기적으로 볼 때 0.5라는 게 B컷이긴 하지만 엄청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수준이 아니라 지난번에 할 것까지 이번에도 한 거야라는 얘기를 통해서 뭔가 애둘러서 시장의 어떤 불안감도 잠재우고 지금 말씀드렸죠.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만회하는 어떤 역할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굿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11월에 더 내리긴 더 어려운 게 그때는 또 이제 선거가 있고 선거 이후에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네. 중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뭔가 투자를 집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책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투자를 자꾸 늦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에 나오는 서베이 지표들 특히 이제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안 좋게 나오면은 이번에 0.25만 했었을 때 너 너무 이렇게 저기 안 한 거 아니냐, 너무 뒤처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제일 적절한 즉 7월에 지표 본 것까지 감안을 하고 또 앞으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것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관련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파월 의장이 되게 재밌는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금융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선 후보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미칠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 일단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정치라는 걸 많이 봤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무조건 중립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속으로는 그래도 해리스 당선을 일부는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렇다라고 연준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표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경기를 막는 그 경기 침체를 막는 목적으로 뭔가 취했다라는 뭐 중립적이다라고 애둘러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 실제 속마음은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이닉스와 관련된 리포트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그동안의 HBM이라는 그 반도체죠. 그러니까 네네. 흔히 얘기해서 뭐 GPU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반도체 쪽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레거시 반도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D램 또는 낸드 플래시라고 해서 우리 뭐 보통 이런 휴대폰에 들어가면은 뭐 얼마나 저장하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 굉장히 부진해질 수 있다. 뭐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올 4분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경기가 굉장히 둔화돼서 결국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면 반도체가 4분기 피크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비중이 가장 큰 낸드 쪽도 그다음에 우리가 D램 쪽도 일명 레거시 반도체, 그죠 구형 반도체죠. 이 반도체의 비중이 큰 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목표가를 현 수준보다도 절반 이하로 낮춘다라는 게 오늘 보고서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경기가 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6달 후부터는 이게 경제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내렸다고 해서 6달 뒤에 반영을 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국채금리 10년이 빠지는 것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7월에 하락을 했으니까 한 6달 정도 뒤부터 경제에 긍정적인 온기를 미친다라고 보면 내년 상반기 빠르면 올 연말부터라도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소비 경제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제조업으로 바꾸기 위한 투자 경제로 바뀌고 있는데 일단 대선이 끝나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어질 것이고 또 금리가 많이 내려왔는데 투자 같은 경우는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만큼 투자 환경이 되게 좋아져요.
금리 인하를 했을 거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그러다 네. 보니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면 미국이 뭐 0.25도 아니고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으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즉 지금 시장에서 경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연말 안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거든요. 결국엔 그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책을 더 강하게 써야 되는데 그동안은 강하게 쓰고 싶어도 강하게 썼을 경우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 때문에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지 못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자꾸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특히 이제 내년 시장은 한국과 중국 시장이 그래도 현 수준보다는 조금 유의미하게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한은한테 빨리 내수 부양하라고 지금 압력을 많이 넣고 있고 또 미국이 0.5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한은 총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건 내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금융시장 안정, 지금 말씀해 주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급등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정부에서 또는 각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조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그래도 시장에 유의미하게 정책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한은이 자유롭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면은 금리 인하를 늦출 수밖에 없는 당장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선순위가 내수보다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취했던 금융 안정책이 듣느냐 안 듣느냐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될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중점은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요즘 뭐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쉽사리 진정되기는 쉽지 않은 모습인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있는 게 우선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네. 건축비를 감안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 정도가 이전처럼 내려갈 가능성 매우 낮아진 게 일단 아쉬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정책 자체가 똘똘한 한 채라는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불리해지다 보니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려면 제대로 좋은 걸 갖고 있자 보니까 그 지역은 우리도 다 아는 데지 않습니까? 강남이거나 마용성이거나 이런 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 시민들만 사는 게 아니라 전국구예요. 제주도에서도 호남에서도 경상도에서도 어차피 내가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을 거면 대구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서울 강남이 낫지 않겠어라고 해서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우리가 일부 지역의 어떤 급등 그것도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선호가 낮아질 거냐 저는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낮아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수는 어떻게 될까요? 내수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들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정부의 정책도 제가 볼 땐 부동산부터 일단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정 지역 중심으로 오르게 하고 그게 확산되지만 않는다라면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에는 갈수록 지금보다는 내수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수출 비중이 아시는 것보다 중국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긴 했지만 여전히 네.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시도를 하고 또 어쨌든 한은에서도 아무리 부동산이 중요하지만 마냥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내수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 이제 일본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예. 받는데 이제 앞으로 동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단순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라 사실 40년 만에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보면 미국은 서비스의 국가 또는 소비의 국가, 그래서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양극화가 심한데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산층 육성은 제조업 육성밖에 없어요. 거기다 중국이란 국가하고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도 뭔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조업은 또 미국이 키워야 되는 어떤 입장도 있을 거고,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일단은 미국이 제조업으로 크게 변신하는데 가장 큰 파트너가 지금 일본과 인도 중심으로 일단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원에 의해 힘입어서 사실 현재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일본이 이런 지원을 받은 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2차 대전 때 패하고 나서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소련의 어떤 공산화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마샬 플랜이라는 걸 했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지원하면서 일본을 부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뭔가 소련의 어떤 남진을 막으려는 여러 역할들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주체가 소련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세력을 확장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파트너로서 일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생각보다 클 거로 보여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듀퐁이라는 화학회사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화학회사가 아니라 엄청난 군수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전에 일본한테는 특허 없이 그냥 다 기술을 줬었어요. 그 정도로 밀어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일본이 정말 부지런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난 걸 알고 계시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지원이 없어서 그때 못 일어났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제2차 미국의 일본 밀어주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용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우려할 정도일까요? 그렇진 않은데요. 추세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고용이라는 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 없으니 실업은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었는데,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33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어요. 이민자 합법까지 합쳐서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고용 시장에서 일하려는 사람과 일자리와 거의 이제는 정상 수준까지 와 있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지난달에 나온 게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에서 14만 2천 명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나오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차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실제 시장에서 최근에 지난 직전 두 달, 그러니까 7월 말고 6월 달, 5월 달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하향 조정됐거든요.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은 아직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6월 달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그 불법 이민자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용시장의 일부 균열이 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만약에 고금리가 많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너무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덜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되면 돈을 덜 쓰게 되면 수요는 줄어들고, 수요는 줄어들면 이제 많은 상점들이 이제 사람을 해고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고용 둔화가 되면서 이 둔화를 막기 위한 어떤 연준의 선제적인 조치,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가 있었었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된다라고 하면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게 침체까지 유발할 정도. 침체는 뭐냐면 대량 해고를 예고를 하는 건데, 네. 대량 해고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방향은 명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네 국가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미국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정말 빚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나중에 달러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중국의 어떤 도전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결국 미국이 택한 방법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으니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 부채가 많다라는 건데,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이 앞서 말씀드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권에서 우위를 방하는 방안들이 전부 다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내년부터는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가기 위한 건데 그 제조업 국가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방법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제조업이 좋아지려면 일단은 제조 비용이 싸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에너지 정책을 썼죠. 네. 에너지 가격을 정말 싸게 만들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를 제일 싸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겠습니다라는 정책을 쓰고 있고 또 동시에 관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죠. 관세를 올려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 시장에서 해외 물건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서 미국의 제품 가격이 경쟁력을 갖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또 트럼프의 정책인 거고 마지막으로 환율 정책 얘기 많이 하죠. 네. 달러를 지금보다 좀 약세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만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물건을 사주는 국가들 예컨대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유럽의 통화 가치를 올려서 그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은 돈을 쓰기만 했기 때문에 빚이 많았다라면 이젠 내가 만들어서 수출하겠다 해서 벌어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쪽에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서 미국은 앞으로 제조업 국가로 가야 될 것 같고 미국이 제조업이 경쟁력이 없으니 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바이든 현재 있는 바이든 이제 해리스라는 분이 되시겠지만 해리스라는 분 그다음에 트럼프라는 분 각각 방법은 달라도 공통점들은 미국의 제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가져갈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 초점이 있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관련 주가들은 약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이어지는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좀 이제 HBM도 그럴 AI도 많이 그럴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쉬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뭐냐면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았었어요.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투자는 남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금리 저금리면은 돈 불리기가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키워야 되는 산업군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요것 때문에 쉬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이제는 어떤 분이 되셨을 거니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발을 맞추면 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미국의 금리는 인하하기 시작을 했는데 연말까지 고점 대비해서 1%포인트를 인하한다라고 하니 금리가 낮아진 만큼 남의 돈을 불리기도 굉장히 쉬워질 거고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되면서 사실 지금 일시적으로 밀린 주가가 올 하반기 특히 연말 특히 그다음에 내년 초부터는 다시 제가 볼 땐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제적 대응을 가능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초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연준은 물가가 너무 높았고 이 높은 물가가 40년 만에 온 물가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재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정책을 정책 후행적 대응을 했었어요. 그걸 우리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데이터 디펜던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표에 의존하겠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지표는 경제보다 뒤에 나오잖아요. 성장률도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내가 확인하고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제 나왔던 발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였냐면 선제적 대응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대량 해고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정책을 쓰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조짐이 있다라면 지표와 상관없이 내가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건 정말 큰 정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준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제는 그동안 인플레이션과 고용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맞춘 건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지표 의존적 즉 후행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서서 뭔가 대응에 대한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제자유살롱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두고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